별 알퐁스 도데. 내가 리브롱 산에서 양을 치고 있을 때의 일이다. 산꼭대기 드넓은 초원에서 양을 돌보고 있노라면 몇 주씩 사람 구경은 하지도 못한 채 양치는 개와 둘이서 하루하루를 보내야 했다. 눈앞에 보이는 것은 산자락의 초록빛 풀밭과 끝없이 펼쳐진 푸른 하늘, 그리고 유유히 흘러가는 흰 구름뿐이었다. 들리는 소리라고는 양의 울음소리와 양의 목에 달린 방울소리, 그리고 내 곁을 든든히 지켜주는 양치는 개가 가끔 짖는 소리뿐이었다. 때때로 리르산에서 지내는 수도자들이 약초를 찾아 이곳을 지나가기도 하고, 피에몬테 마을의 숲 굽는 남자들이 나무를 구하러 가끔 찾아오기도 했다. 하지만 그들은 오랫동안 혼자 살아온 터라 말하는 습관을 잃어버린 데다. 산 아래 마을이나 도시에서 도는 소문 따위에는 아예 관심조차 없는 순박한 사람들이었다. 그래서 보름마다 식량을 내게 가져다 주기 위해 올라오는 우리 농가의 노새 방울 소리가 들리고, 언덕 위로 막둥이의 부수수한 머리나 노라드 아주머니의 붉은색 머리쓰개가 보이면 나는 뛸 듯이 반가웠다. 나는 누가 영세를 받았느냐, 누가 결혼을 하게 되었느냐 하면서 아랫마을 소식을 묻고 또 물었지만, 실은 주인집 딸, 이 고장에서 가장 아름다운 스테파네트 아가씨가 어떻게 지내는지가 제일 궁금했다. 하지만 특별한 관심이 있다는 걸 들키지 않으려고 나는 아가씨가 축제나 파티에는 자주 가는지, 멋쟁이 남자들이 여전히 찾아오는지 넌지시 물었다. 산에서 양이나 치는 목동이 그런 것들을 알아서 뭐 하냐고 묻는다면, 나는 20살의 청년이고 스테파네트 아가씨는 내가 이제껏 본 사람들 중에서 가장 아름다운 여자였다고 대답해 주리라. 그런데 어느 일요일, 기다리는 보름치 식량이 무슨 일인지 오지 않았다. 오전에는 미사가 늦게 끝났기 때문이려니 생각했다. 정오 무렵에는 강한 비바람이 몰아쳤기 때문에 나귀가 길을 떠나지 못하는 것이려니 생각했다. 이윽고 3시경이었다. 언제 그랬냐는 듯 하늘이 말끔히 개면서 물을 머금은 산이 햇빛에 반짝일 때, 나뭇잎에서 뚝뚝 떨어지는 물방울 소리와 물이 많아진 계곡에서 콸콸 넘치는 물소리 속에 부활절 종소리만큼이나 경쾌하고 활기찬 노새 방울 소리가 들렸다. 그런데 노새를 몰고 온 사람은 막둥이도 노라드 아주머니도 아니었다. 과연 누구였을까? 바로 스테파네트 아가씨였다. 몸소 노새를 몰고 온 아가씨는 버들 바구니들 사이에 꼿꼿이 앉아 비가 그친 뒤 서늘해진 공기와 산바람 때문에 얼굴이 붉게 물들어 있었다. 막둥이는 병이 났고 노라드 아주머니는 휴가를 받아 자녀 집에 갔다고 말하면서 노새에서 내린 아름다운 아가씨는 오다가 길을 잃는 바람에 늦게 도착하게 되었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꽃무늬 리본 스카프에 레이스가 달린 화려한 치마를 입은 아가씨는 어찌나 곱게 단장을 했는지 숲속에서 길을 찾아 헤맸다기보다는 오히려 무도회에 갔다가 늦어진 것 같았다. 그 모습이 어찌나 어여쁜지
아무리 보고 또 봐도 결코 실증이 나지 않는 아가씨. 사실 나는 그렇게 가까이에서 아가씨를 본 적이 없었다. 양떼가 평원에 있는 겨울철에 저녁을 먹으러 농가에 돌아올 때면 늘 예쁘게 차려입고서 목동들에게는 말을 건네지 않고 쌀쌀맞게 지나가는 아가씨를 이따금 보기는 했다. 그런데 지금 그런 아가씨가 내 앞에 와 있는 것이다. 오직 나만을 위해서. 그러니 내가 제정신일 수 있겠는가? 스테파네트 아가씨는 바구니에서 식량을 꺼내놓고 나서 호기심이 가득한 눈으로 주변을 두리번거리기 시작했다. 쉽게 찢어질 것처럼 하늘하늘한 레이스 치맛자락을 살짝 걷어들고 울타리 안으로 들어선 아가씨는 내가 잠자는 곳을 보고 싶어 했다. 집자리와 양가죽 이불, 벽에 걸린 큼직한 의투, 지팡이, 돌멩이, 총 하나하나가 다 신기한지 아가씨는 마냥 즐거워했다. 여기서 살아요? 이렇게 늘 혼자 있으면 얼마나 쓸쓸할까? 뭘 하고 지내요? 무슨 생각을 하면서 지내죠? 나는 아가씨를 생각하면서 지내죠. 라고 대답하고 싶었다. 거짓말이 아니건만 어찌나 당황했던지 나는 대답할 말을 찾지 못하고 있었다. 내가 쩔쩔매는 것이 재미있는지 나를 놀리는 듯 경쾌하게 말했다. 마음씨 착한 여자친구가 가끔 만나러 오겠죠? 아마 틀림없이 금빛 양이거나 산봉우리만 뛰어다니는 에스테르 선녀일 거야. 그렇게 말하면서 머리를 약간 젖힌 채 머금는 귀여운 미소하며 느닷없이 나타났다가는 서둘러 떠나려고 하는 아가씨야말로 에스텔의 선녀 같았다. 그럼 안녕? 조심해서 가세요, 아가씨. 그러고는 빈 바구니를 가지고 아가씨는 떠났다. 아가씨가 비탈진 길로 사라졌을 때 노새 발굽에 굴러떨어지는 돌멩이 하나하나가 내 가슴으로 떨어지는 것만 같았다. 나는 오래오래 그 소리에 귀를 기울였고 날이 저물 때까지 몽롱한 기분으로 행여나 꿈을 깰까 두려워서 감히 꼼짝도 하지 못하고 있었다. 해질녘 골짜기가 파랗게 물들기 시작하고 양떼가 울타리 안으로 들어가기 위해 매매에 울면서 모여들기 시작할 때 내리막길에서 나를 부르는 소리가 들리더니 아가씨의 모습이 보였다. 조금 전 보았던 생글거리는 얼굴이 아니라 물에 흠뻑 젖어 부들부들 떨면서 겁에 질린 얼굴이었다. 언덕 아래에서 빗물에 불어난 강을 무리하게 건너다 하마터면 떠내려갈 뻔했던 모양이었다. 어둠이 내린 시간에 농가로 돌아간다는 건 상상도 못할 일이었다. 아가씨 혼자서는 절대로 찾지 못할 것이 뻔한데 지름길로 가게 할 수도 없고 또 나는 양떼를 두고 떠날 수가 없으니 난처하기 짝이 없었다. 그렇다고 산에서 밤을 보내자니 집에서 걱정할 생각에
아가씨는 안절부절 못하고 있었다. 나는 아가씨를 안심시키려고 진땀을 뺐다. 7월은 밤이 짧아요, 아가씨. 그러니 힘들겠지만 조금만 참으세요. 나는 아가씨의 발을 녹여주고 소르게 강물에 젖은 옷을 말려주려고 서둘러서 불을 지폈다. 그러고는 아가씨 앞에 양쪽과 치즈를 가져다 놓았다. 하지만 몸을 녹일 생각도 먹을 생각도 하지 않고 눈물만 글썽이고 있는 아가씨를 보고 있자니 나도 울고 싶었다. 그러고 있는 사이에 날은 어두워졌다. 해가 넘어가는 쪽에만 먼지처럼 뿌연 안개 같은 햇빛만 보일 뿐 산봉우리는 깜깜했다. 나는 아가씨를 움막 안에 들어가서 쉬게 했다. 새 집자리 위에 새 털가죽을 깔아놓고 잘 자라는 인사를 하고 나는 문 밖에 나와 앉았다. 가슴속에서 타오르는 사랑의 불길에도 불구하고 내가 나쁜 생각은 털끝만큼도 하지 않았다는 걸 하나님은 알고 계신다. 문막 한 구석에서 잠자는 아가씨를 신기한 듯 쳐다보는 양떼 바로 옆에서 주인집 딸이 다른 어떤 양보다도 더 하얗고 더 소중한 양 같은 존재가 내 보호를 받으며 잠들어 있다는 것이 가슴 뿌듯할 뿐이었다. 하늘이 그토록 깊어 보이고 별이 그토록 반짝여 보인 적이 없었다. 갑자기 움막의 문이 열리면서 아름다운 스테파네트 아가씨가 나타났다. 아가씨는 잠을 이룰 수 없었던 것이다. 양들이 뒤척이면서 바스락거리는 소리를 내는가 하면 꿈을 꾸는지 매에 울기도 했다. 아가씨는 장작 불가에 있고 싶어 했다. 나는 얼른 아가씨의 어깨에 내 양가죽을 걸쳐주고 화력을 세게 했다. 우리는 말없이 나란히 앉아 있었다. 밖에서 밤을 보낸 적이 있는 사람이라면 우리가 잠자는 시간, 그 적막한 고요 속에서 신비로운 세계가 깨어난다는 걸 알 것이다. 그때는 샘물이 한층 맑은 소리로 노래하며 연못에는 작은 불꽃들이 반짝인다. 산에 온갖 정령들이 자유롭게 오가고 어디에선가 바스락거리는 소리, 들릴락 말락 희미한 소리가 들려온다. 마치 나뭇가지가 자라는 소리, 풀이 자라는 소리가 들리는 것만 같다. 낮은 생물이 활동하는 시간이고 밤은 무생물이 활동하는 시간이다. 경험이 없는 사람에게 밤의 세계는 무섭기만 하다. 그래서 아가씨는 부들부들 떨면서 조그만 소리만 나도 나에게 바싹 다가앉았다. 아래쪽 연못에서 애절한 울음 같은 물결 소리가 우리를 향해 올라왔다. 바로 그 순간 별똥별 하나가 우리 머리 위를 지나 소리가 나는 쪽으로 흘러갔다. 마치 방금 들린 울음소리에 이끌리는 듯이. 저게 뭐죠?
스테파네트 아가씨가 아직한 소리로 물었다. 천국으로 들어가는 어떤 사람의 혼이랍니다, 아가씨. 그렇게 대답하면서 나는 성호를 그었다. 아가씨도 성호를 긋고 나서 명상에 잠긴 얼굴로 하늘을 쳐다보고 있다가 말했다. 목동들이 요술쟁이라는 게 정말인가요? 그건 아니에요, 아가씨. 하지만 별들과 더 가까이 살고 있으니 평지에 사는 사람들보다는 우리 목동들이 하늘에서 일어나는 일을 좀 더 알고 있을 뿐이죠. 양가죽으로 몸을 감싸고 한 손으로 머리를 받친 채 여전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 아가씨의 모습은 흡사 하늘에서 내려온 어여쁜 목동 같았다. 어쩌면 저렇게 별이 많을까? 아름다워라. 저렇게 많은 별은 처음 봤어요. 저 별들의 이름을 알아요? 그럼요, 아가씨. 자, 보세요. 우리 머리 바로 위에 있는 저 별은 은하인데 성 야곱의 길이라고도 부르죠. 프랑스에서 에스파냐까지 쭉 뻗어 있는 별물이지요. 용맹한 샤르마뉴 대제가 사라센 사람들과 싸울 때 길을 알려주기 위해 갈리시아의 성 야곱이 흔적을 남겨놓았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이지요. 저기 멀리 번쩍번쩍한 바퀴를 4개나 단 저 별은 큰 곰자리라는 별자리인데 영혼의 수레라고도 부른답니다. 앞에 있는 3개의 별은 3마리의 짐승이고 세 번째 별 바로 옆에 작은 별은 마부예요. 그 주위에 비 오듯 쏟아지는 별들이 보이죠. 저 별들은 하나님이 하늘나라에서 쫓아내려고 하는 영혼들이죠. 조금 더 아래쪽에 있는 별이 바로 오리온 자리인데 쇠스랑 또는 사망성이라고도 부르지요. 우리 목동들에게 시계 역할을 하는 별자리랍니다. 저 별들을 보면서 나는 지금 자정이 지났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조금 더 아래 남쪽에서 반짝이는 별은 시리우스인데 장드 밀랑이라고도 부르지요. 이 별에 대해서는 목동들 사이에 이런 얘기가 전해 내려온답니다. 어느 날 밤 장드 밀랑은 사망성과 닭장 칠성과 함께 친구 별의 결혼식에 초대되었어요. 제일 먼저 출발한 닭장이 윗길을 차지했지요. 저 위를 보세요. 사망성은 아랫길을 가로질러서 닭장을 따라갔어요. 하지만 게으름뱅이 장드 밀라는 늦잠을 자는 바람에 꼴찌가 되자 그만 화가 나서 그 둘을 멈춰 세우기 위해 지팡이를 던졌지요. 그래서 사망성을 장드 밀랑의 지팡이라고도 부른답니다. 하지만 모든 별들 중에서 가장 아름다운 별은 뭐니 해도 우리가 양떼를 몰고 나오는 새벽에 그리고 돌아오는 저녁에도 길을 밝혀주는 금성, 즉 목동의 별이지요. 우리는 목동의 별을 마겔론이라고도 부른답니다. 아름다운 마겔론은 토성 즉 프로방스의 돌을 쫓아다니다가 7년마다 한 번씩 결혼을 하거든요.
어머, 별들도 결혼을 해요? 그럼요, 아가씨. 별들의 결혼에 대해 열심히 설명하고 있을 때 나는 어깨에 뭔가가 사뿐히 기대어지는 것을 느꼈다. 그건 리본과 레이스와 구불구불한 머리칼과 함께 내게 기대어 잠든 아가씨의 머리였다. 아가씨는 하늘의 별들이 점점 빛을 잃다가 솟아오르는 해에 완전히 자취를 감추는 순간까지 꼼짝도 않고 잠들어 있었다. 가슴이 약간 설레었지만 나는 오직 아름다운 생각만 하게 만드는 맑은 밤의 성스러운 보호를 받아 잠자는 아가씨를 지켜보고 있었다. 주위에서는 별들이 양떼처럼 온순하게 조용한 행진을 하고 있었다. 나는 수많은 별들 중에서 가장 곱고 가장 반짝이는 별 하나가 길을 잃고 헤매던 중 내 어깨에 내려앉아 쉬다가 그만 잠이 든 거라는 상상에 빠져들었다. 코르니유 영감의 비밀. 알퐁스 도데. 가끔 우리 집에 놀러와 포도주를 마시며 밤새도록 지내던 프랑스의 마마이라는 피리 부는 노인이 있었다. 어느 날 저녁에 그는 나의 방앗간에 얽힌 20년 전의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노인의 이야기가 하도 감동적이어서 들은 대로 전하려고 한다. 잠시 피리 부는 노인과 함께 앉아있다는 상상을 하면서 그의 이야기를 듣기로 하자. 우리 고장이 지금처럼 늘 이렇게 적막하고 침체된 곳은 아니었지. 예전에는 방앗간 사업이 성행해서 40km 이내의 마을에 사는 사람들은 너도나도 밀을 쌓으러 찾아오곤 했습니다. 마을을 빙 둘러싼 언덕 위에서는 풍차들이 돌았지. 어디에서도 서구풍을 받아 솔수 위로 빙글빙글 돌아가는 풍찬 알개들이 보였고, 밀가루 자루를 싣고 오르락내리락 하는 당나귀들의 행렬이 끊이질 않았어. 그래서 언덕에서 들려오는 채찍 소리며 탁탁 자루 터는 소리며 이리야 워워 하며 당나귀 부리는 소리가 가득했고, 그 소리들은 우리의 즐거움이었지. 일요일마다 우리는 무리를 지어 언덕으로 올라가곤 했지. 방앗간 주인들이 인심 좋게 한 텀에는 사양 포도주를 얻어 마시려고 말일세. 레이스숄에 황금 십자가까지 걸고 왕비처럼 치장한 방앗간 안주인들. 난 피리를 들고 갔고 모두 어울려 밤늦도록 춤을 췄지. 그렇듯 풍차 방앗간들은 우리 고장에 기쁨을 주고 풍요로움을 가져다 주었다는 말이네. 그러던 중 불행하게도 파리 사람들이 타라스콩으로 가는 도로 주변에 증기 제분 공장을 지을 계획을 세웠던 거야. 뭐든지 새 것은 멋지게 보이는 거지. 사람들이 제분 공장으로 밀을 보내게 되면서 가여운 풍차 방앗간들은 놀게 되었어. 그래도 얼마 동안은 버텨보았지. 하지만 증기 제분 공장을 어떻게 당해낼 수 있었겠나.
하나둘 손을 들게 되었고 결국에는 모조리 문을 닫지 않을 수 없었지. 밀 자루를 실은 당나귀들의 발길이 끊기고 방앗간 안주인들은 황금 십자가를 팔아야 할 지경에 이르렀지. 사양 포도주도 춤도 다시는 구경도 할 수 없게 되었지. 서북풍이 불어도 꿈쩍도 하지 않는 풍찬 알게들. 그러던 어느 날 사람들은 허름한 방앗간들을 허물고 그 자리에 포도나무와 올리브나무를 심었네. 그런데 이런 와중에서도 그 제분 공장 맞은편 언덕 위에는 꿋꿋이 버티면서 빙글빙글 돌아가는 풍차가 하나 있었던 거야. 코르니유 영감의 방앗간이었는데 지금 우리가 밤을 새고 있는 바로 이곳이라네. 60평생을 밀가루와 씨름하며 살아온 노인이었으니 분에서 펄펄 뛰는 것이야 당연한 일 아니겠나. 제분 공장이 들어서는 걸 보고 코르니유 영감은 반미치광이가 되어버렸지. 일주일 동안 온 동네를 뛰어다니면서 사람들을 불러 모아놓고 놈들이 제분 공장의 밀가루로 프로방스 지방을 독살하려는 것이라고 고래고래 소리를 질러댔지. 저 공장으로 가면 안 돼요. 저 날강도들은 악마가 고안해낸 증기를 사용해서 밀가루를 만들지만 나는 신의 입김인 미스트랄과 트라몽탄 바람으로 일합니다. 이렇게 영감이 풍차에 대한 찬사를 쏟아놓았지만 그 말을 듣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지. 그러자 노발대발한 영감은 그 뒤로 방앗간 안에 틀어박혀서 맹수처럼 혼자 살았지. 일찍이 부모를 잃은 뒤 이 세상에 의지할 사람이라고는 오직 할아버지밖에 없는 15살 난 손녀딸 비베트조차 곁에 두려고 하질 않았으니까. 불쌍한 손녀딸은 여기저기 농가를 찾아다니며 농작물도 걷어들이고 누에도 치고 올리브도 따면서 품팔이 생활로 겨우 연명해야 했지. 그래도 손녀는 끔찍이 사랑했던 게지. 영감이 걸핏하면 떼약볕이 내리쬐는 16km에 이르는 길을 걸어서 아이가 품을 파는 농가를 찾아가서는 눈물을 글썽이면서 몇 시간이고 손녀를 하염없이 바라보고 있었던 걸 보면 동네 사람들은 방앗간 영감이 욕심 많은 구두쇠라서 비베트를 내쫓은 것이라고 여겼지. 손녀딸이 이 농가에서 저 농가로 떠돌면서 온갖 수모를 당하며 비참하게 살고 있는데도 모른 척하는 영감을 곱지 않은 눈으로 볼 수밖에. 그러면서도 마음 한편으로는 이제까지 그 이름에 부끄럽지 않게 살아오던 코르니유 영감이 하루아침에 맨발에 구멍 뚫린 모자, 너덜너덜한 털실 허리띠를 질끈 동여맨 꼬락서니로 그야말로 불황자처럼 거리를 쏘다니는 처량한 신세로 전락한 것을 딱하게 여겼지. 일요일마다 미사를 드리러 오는 영감을 볼 때면 같은 늙은이라도 보고 있기가 민망할 지경이었으니까. 영감도 그걸 느꼈던지 감히 임원석에 와서 앉을 못하고 늘 성수반 옆에 구석진 자리에서 가난한 사람들 무리에 섞여 있다가 나가곤 했어. 그런데 코르니유 영감의 생활에 뭔가 석연치 않은 구석이 있었지. 오래전부터 밀을 가져오는 사람이라고는 없는데 영감의 풍찬 알게는 이전과 다름없이 계속 돌아가고 있었으니까. 게다가 저녁이 되면 어김없이 불룩한 밀가루 자루를 잔뜩 실은 당나귀를 몰고 가는 방앗간 영감을 길에서 만나곤 했지. 안녕하세요, 영감님. 방앗간은 여전하죠? 하고 외치는 농부들에게 영감은 쾌활하게 대답했지. 암 여전하고 말고
고맙게도 우리 방앗간에는 일감이 떨어지질 않으니. 그래서 그 일감이 어디서 그렇게 많이 들어오는지 물을 아치면 영감은 손가락을 입술에 대고는 사뭇 진지하게 대답하는 거야. 쉿. 내가 수출 사업을 하고 있거든. 하지만 영감에게서 그 이상의 말은 끌어내질 못했지. 영감의 방앗간을 들여다보는 건 생각도 하지 말아야 했어. 손녀딸조차 들어가지 못하는 곳이었으니까. 방앗간 앞을 지나가다 보면 문은 늘 닫혀 있었지. 커다란 풍차날개는 쉼없이 돌아갔고 앞마당에서는 늙은 당나귀가 풀을 뜯어먹고 창가에 앉아 벼틀 쬐는 말라빠진 고양이가 표독스런 얼굴로 쳐다보곤 했지. 심상치 않은 냄새가 났기 때문에 사람들이 수군거리게 되었지. 저마다 코르니유 영감의 비밀을 나름대로 떠벌렸지만 방앗간 안에는 밀자루보다는 돈자루가 훨씬 더 많을 거라는 소문이 무성했어. 하지만 마침내 모든 것이 드러나고 말았는데 그 내막은 이러했네. 어느 날 젊은이들이 춤을 추도록 피리를 불어주다가 나는 내 큰아이와 비베트가 좋아하는 사이라는 걸 알아채고 내심 기분이 좋았지. 코르니유라는 성을 가진 사람이 들어온다는 건 우리 집안의 영광인데다 참새처럼 귀여운 비베트가 내 집에서 종종 거리는 건 생각만 해도 즐거운 일이었으니까. 다만 한 가지, 두 아이가 어울리는 기회가 작기 때문에 그러다 불미스런 사고라도 일어나면 어쩌나 마음이 놓이질 않았어. 그래서 얼른 조치를 취하고 싶은 마음에 방앗간을 찾아갔네. 아, 그런데 그 영감이 나를 어떻게 맞이했는지. 문을 열게 한다는 건 어림도 없는 일이었지. 열쇠 구멍을 통해 간신히 용건만 설명해야 했는데 내가 말하는 동안 내내 그놈의 말라빠진 고양이가 내 머리 위에서 그르렁거리고 있었지. 영감은 내가 얘기를 끝내기도 전에 가서 필이나 불라면서 버럭 고함을 지르더니 그렇게 아들 결혼을 시키고 싶으면 제분 공장에 나가서 처녀를 찾아보라고 막말을 해대는 거였어. 그렇게 퍼붓는 악담을 듣고 있자니 피가 거꾸로 솟는 것 같았지. 하지만 나는 그래도 꼭 참고 돌아와서 아이들에게 그 실망스런 만남을 전해주었지. 그러자 가여운 아이들은 내 말을 믿을 수 없다면서 둘이 함께 방앗간에 가서 할아버지와 얘기를 하겠다고 졸라대는 거야. 난 차마 안 된다고 할 수 없었네. 내 사랑스런 아이들은 그 길로 달려가 버렸지. 아이들이 도착했을 때 코르니유 영감은 방앗간을 막 나간 뒤였지. 문은 이중으로 꼭꼭 잠겨 있었지만 영감이 깜빡 잊었는지 사다리를 그냥 놔둔 걸 보고 아이들은 창문을 통해 들어가서 방앗간에 뭐가 있는지 살필 생각을 하게 되었지. 희한하게도 절구가 놓인 2층은 텅 비어 있었지. 자루나 밀은 눈 씻고 찾아봐도 없고 벽에도 거미줄에도 밀가루라고 나에 묻어있지도 않았으니 방앗간에서 나기 마련인 그 특유의 으깨진 밀 냄새는커녕 먼지가 뽀얗게 앉은 주축대에는 말라빠진 고양이만 늘어지게 자고 있었다는 거야. 아래층도 황량하기 그지없었지. 형편없는 침대하며 누더기 몇 장, 계단에 뒹구는 빵 조각, 그리고 한 구석에 놓인 구멍 뚫린 서너 개의 자루. 거기서 벽토 부스러기와 백토가 흘러나오고 있었지.
그게 코르니유 영감의 비밀이었다니. 방앗간의 체면을 살리기 위해서 밀을 빻고 있는 것으로 믿게 하려고 저녁마다 실어 나르던 것이 석회가루였다니. 가여운 방앗간, 가여운 코르니유 영감. 제분 공장들이 이미 오래전에 마지막 고객마저 빼앗아버린 뒤로도 풍차 날개는 빙글빙글 돌고 있었지만 공연히 빈 방아만 돌고 있었던 것이지. 엉엉 울면서 돌아온 아이들이 보고 온 대로 얘기해 주더군. 그 얘기를 들으면서 가슴이 찢어질 듯이 아팠어. 나는 단숨에 이웃집들로 달려가서 그 사실을 알렸고 우리는 당장 코르니유 영감의 방앗간으로 집에 있는 밀이란 밀은 전부 다 가져가기로 결론을 내렸네. 그 말이 떨어지자마자 즉각 실행에 옮겼지. 마을 사람들이 모두 집을 나섰고 우리는 진짜 밀을 실은 당나귀들을 줄줄이 끌고 언덕 위의 방앗간에 도착했다네. 방앗간은 활짝 열려 있었지. 문 앞에 놓인 석회자루 위에 털썩 주저앉은 코르니유 영감은 두 손으로 머리를 싸맨 채 울고 있더군. 방앗간으로 돌아온 영감은 자기가 집을 비운 사이에 누군가가 들어왔고 그 슬픈 비밀을 들켰다는 걸 알아차렸던 게야. 아이고 처량한 내 신세. 이젠 죽는 수밖에. 방앗간의 체면이 땅에 떨어졌으니 그러고는 마치 사람에게 말하듯 방앗간을 온갖 질문으로 부르면서 비통하게 울부짖었지. 그 순간 당나귀들이 마당에 이르렀고 방앗간 경기가 한창 좋았던 시절처럼 우리는 모두 우렁차게 외쳤다네. 방앗간 주인장 계시오. 그리하여 문 앞에 밀 자루들이 쌓이고 땅바닥 곤사방으로 흩어지는 갈색밀. 그제야 눈이 휘둥그레진 코르니유 영감이 그 쭈글쭈글한 손에 밀 한 줌을 집어들더니 웃다 울다 하면서 말했지. 밀이라니 이게 어찌된 일인가. 대체 얼마 만에 보는 밀인가. 어디 좀 보자. 그러고는 우리를 돌아보면서 덧붙였지. 자네들이 나한테 돌아올 줄 알고 있었네. 저 공장 놈들은 모두 날강도들이야. 마을로 내려가서 행가래를 치려고 하자. 영감은 이렇게 말했지. 아니 이보게들 방아에게 먹을 것부터 줘야겠네. 생각해보게. 아무것도 입에 넣어보지 못한 지가 얼마나 오래되었는지. 우리 모두 눈물을 글썽이며 자루에 밀을 쏟아내고 방아를 살피느라 이리 뛰고 저리 뛰는 가여운 노인을 바라보는 사이에 알갱이들이 으스러지면서 고운 밀가루가 천장으로 날아올랐지. 그날부터는 방앗간 영감에게 일감이 떨어진 적이 없었으니 우리는 옳은 일을 한 것이지. 그러던 어느 날 아침 코르니유 영감은 세상을 떠났고 우리의 마지막 풍차 날개도 영원히 멈추게 되었지. 코르니유 영감이 죽자 그 뒤를 이을 사람이 아무도 없었네. 어쩌겠는가. 세상의 모든 것에는 끝이란 게 있기 마련인 것을. 론강의 나룻배 시대, 고등법원의 시대, 꽃장식 재킷의 시대가 한물 가버린 것처럼 풍차 방앗간의 시대도 한물 같다는 걸 인정해야 하는 것을.